MBC 1분 건강정보, 허리가 바로 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등산이나 산책 중에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고 무거워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습니다. 디스크가 탈출되거나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생긴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인데요. 이때는 신경이 엉겨붙은 부위를 넓혀주는 도침과 염증을 제거하는 약침으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릴 때는 무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1분 건강정보, 허리가 바로 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네, 다음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조직으로 충분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충격을 흡수하는 조직인데요. 이 디스크가 수분을 잃고 탄력성을 잃게 되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나머지 충격을 주변의 뼈 아니면 근육, 인대에서 대신 흡수하게 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퇴행성이 되면 수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 같은 경우에도 일반 포도가 있고 건포도가 있는데요. 포도는 충분히 수분이 있어서 탄력적이지만 건포도는 탄력적이지 않죠. 이렇게 건포도가 쭉 쌓여 있다고 하면 내 몸에서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스크의 수분 관리, 그리고 금연, 적절한 운동을 통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디스크, 내가 디스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증상으로 분류합니다. 내가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로 저리거나 당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척추의 후관절이라는 곳에 압력이 증가하면서 다리가 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리가 저린 게 과연 무릎 밑으로까지 내려가냐, 아니면 무릎 밑이 아닌 엉덩이까지만 저린가를 판단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디스크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가락이 저리고 발목이 저리고 종아리가 저리다면 디스크입니다. 특히 신경의 경우에는 바로 허리 쪽에, 엉덩이 쪽에 저리기보다는 이 신경의 압박의 증상이 발끝 쪽에 저림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저림이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심하면 디스크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집에 계실 때에는 옆에 있는 배우자분이나 가족분들께 내가 저린 다리를 한번 들어 올려 봐라 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SLR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각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디스크가 좋아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감각신경 손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경증 디스크의 판별법입니다. 하지만 중증 디스크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증 디스크는 운동신경까지 손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판별하기 위해서는 걷기를 해봐야 합니다. 일반 걷기가 아니라 발끝으로 걷기, 그리고 발 뒤꿈치로 걷기를 해봐야 합니다. 약 20초에서 30초 정도 발끝이나 발 뒤꿈치로 걸을 수 없다면 이는 운동신경이 손상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걷기는 일반적으로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하는 90% 이상인 요추 4, 5번 사이, 그리고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의 신경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근데 이런 발에 힘 빠지는 증상이 급속으로 온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수술을 하게 되면 이 근육에 힘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이 근육의 힘 빠짐이 48시간 이전에 진행됐고 언제 빠졌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당장 수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술을 해도 근력이 돌아오는 속도는 수술을 하나 안 하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스크의 확진은 무조건 MRI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는 디스크를 그냥 투과하기 때문에 디스크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MRI 촬영을 통해서 디스크가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 튀어나와 있는지, 그리고 내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는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야만 우리가 치료 예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MRI 촬영과 엑스레이 촬영의 비교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인데요. 이 환자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엑스레이를 보고 디스크를 추측하는 경우인데요. 이 디스크가 수분이 빠지게 되면 포도와 건포도처럼 수분이 줄어들게 되면서 낮아지게 됩니다. 즉 디스크의 공간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경우에는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하고 MRI 촬영을 해야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MRI 촬영을 했더니 추간판이 일반적인 탈출이 아닌 완전 파열돼서 흘러나온 익스트루전이라는 진단이 되었는데요. 이 진단을 통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허리 디스크 수술 치료는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척추 관련 의료 분쟁 중에 187건 중에 164건이 척추 수술과 관련된 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 분쟁의 내용을 보면요, 제일 많은 것이 수술의 효과가 미흡하거나 재발된 경우입니다. 4분의 1 이상이 수술의 효과가 미흡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경이나 조직이 수술 과정에서 손상된 경우입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매우 집중해야 됩니다. 또 최근에는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서 미세 현미경 수술을 하기 때문에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서 수술을 하면서 아주 작은 기구들로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능숙한 수술의 전문가가 신경 손상이 되지 않게 수술해야 되는데요. 수술 중에 신경을 건들게 되면 신경에 손상이 되면서 하지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염입니다.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게 되면 그 조직에 화농성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서 재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긴 기간 항생제 주사 치료를,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위험한 척추 수술 하기 전에 반드시 비수술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척추 수술 기왕에 한 거 통증이 좋아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뒤로 계속 유지될까요? 제가 몇 가지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제 환자인데요. 척추 수술을 하고서 인공 디스크를 삽입했습니다. 인공 디스크 삽입을 했는데 인공 디스크 부분에 불안정성이 생겨서 통증이 계속 극심해서 결국 5개월 뒤에 스크류를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환자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스크류를 박아서 척추의 안정성을 야기했지만 이 고정된 부분이 계속적인 충격과 누적된 피로를 받으면서 결국은 부러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수술 실패 증후군,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상 연구에 의하면 보통 수술 후 재수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젊은 환자에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경우에는 생각보다 수술 후에 활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스크 부분이 이미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말랑말랑한 조직에서 딱딱한 조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다시 수술 부위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환자분들, 이미 말랑말랑한 조직이 나온 거를 잘라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미 아직도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수술의 연도는 과연 몇 년 정도가 걸렸냐? 1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내가 수술을 스크류를 박던 디스크를 절제하던 그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1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생은 굉장히 깁니다. 척추 100세 시대인데 수술을 그렇게 급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10년 뒤에 또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비수술 척추를 통해서 척추 관리를 잘 해서 그 뒤에 수술해야 됩니다. 요즘 척추 100세 시대, 100세 허리 만들기라는 키워드로 건강관리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건강관리를 하다 보면은 통증이 잘 관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증이 관리되지 못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과 비수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비수술 치료법을 언제 선택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수술 치료법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수술 치료법을 쓸 때 비수술 치료는 이래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비수술로도 통증이 충분히 관리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단히 약국에서 타이레놀이라든지 간단한 진통소염제를 복용했다고 칩시다. 이것들을 비수술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통증이 조절되면 괜찮지만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통증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정확한 치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재발이 없어야 됩니다. 척추는 굉장히 다양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스크 부분만 딱 염증을 줄였다고 해서 내 몸에 디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스크를 발생하게 한 근본 원인들 내 몸에 구석구석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비술치료의 세 번째, 내 몸이 편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 몸에는 면역세포가 있는데요. 그 면역세포의 기능으로 디스크의 염증들을 잘 잡아 먹어야지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오장육부가 편하지 않게 되면 진통 효과를 억제하고 통증을 더 증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 몸 전체가 편안하고 일상생활 기능이 향상할 수 있게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록 한방재활외과 전문이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엔 수술을 보냅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수술이 필요할까요? 수술의 원칙, 첫 번째로는 대변과 소변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내 몸의 직장과 방광에는 여러 가지 신경이 나와서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오줌을 저장하고 내보내고 대변을 내보낼 때 일종의 감각신호들이 섬유들이 자극을 하면서 운동신경과 함께 대변과 소변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소변이 조금만 짜도 화장실에 가거나 아니면 대변이 조금만 차도 화장실에 가게 되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신경 손상이 있게 되면 내 대소변을 아예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줄줄줄 새게 됩니다. 아니면 변의가 아무리 대변이 많이 차도 변의를 느끼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왜 그러냐 하면 허리 아래에 있는 신경이 강하게 압박을 받게 되면 넓게 압박을 받게 되면 비단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내장으로 가는 신경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리의 근육에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근력 저하는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려 올리고, 정확히는 발이죠. 발을 들어 올리고 내려 올리는 근육과 관련된 운동신경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하면 내 발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것들이 안 되게 됩니다. 축 처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48시간 이내에 수술하게 되면 신경이 회복이 되지만 48시간이 이미 지나면 그 뒤에 수술을 하거나 한 달 뒤, 두 달 뒤에 수술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급성으로 온 근력 저하, 진행성 근력 저하만 수술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비수술 치료를 제대로 3개월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뒤쪽에 그래프에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이런 경우는 5% 미만입니다. 근데 내 몸에 가해지는 충격과 업무 환경 모든 측면에 있어서 디스크를 반드시 절제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제대로 치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을 권유드립니다. 네, 그래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 내가 디스크를 아무리 치료해도 왜 이렇게 안 낫지? 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80에서 90% 정도의 환자들은 3개월 이내에 통증이 굉장히 많이 소실되게 됩니다. 근데 그 3개월 이내 소실된다 하더라도 바로 처음부터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께 설명할 때는 이 통증이 파도를 탄다고 얘기합니다. 파도를 타듯 넘실넘실 좋았다가 안 좋았다 하면서 천천히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통증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통증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 몸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내가 5분 앉을 거 10분 앉고 10분 앉을 거 20분 앉습니다. 그러면 또 치료를 하면 떨어지고 그럼 또 다시 움직이고 떨어지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희비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디스크 치료입니다. 그런데 양방 시술과 함께 치료를 받으면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 양방 협진치료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경우까지 전부 제외했을 때 정말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3에서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는 꼭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디스크 관련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 너무 조급하십니다. 비수술 치료가 3개월 정도 걸리고 일종의 치료의 흐름이 있다고 했는데도 아무리 설명드려도 조급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려고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사람의 MRI를 찍으면 디스크가 없을까요? 임상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연구를 갖고 왔는데요. 허리에 아무 이상이 없는 67명의 환자가 아니죠. 67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MRI를 찍었더니 디스크가 무려 20%에서 있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디스크가 있더라도 생활 환경의 제어, 적당한 치료,
근력 이런 것들이 종합된다면 아무 증상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의 완치 기준은 디스크가 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디스크로 인한 불편감 없이 일상생활과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디스크 완치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MRI상 디스크가 들어가지 않다고 해서 굉장히 내가 치료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디스크는 대부분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탈출된 것들이 흡수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 몸의 기능의 회복에 더 초점을 맞춰야지 내 몸의 MRI가 어떻고 MRI가 비포 애프터 비교했을 때 나중에 얼마큼 흡수됐고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내 몸에 정말 좋지 않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수술을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하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전문의에게 자문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수술을 권유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 3군데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첫 번째, 정말 수술 잘하는 신경외과, 정말 수술 잘하는 전문병원에 가서 일단 상담해 보십시오. 그럼 수술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절제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활할 건지 잘 알려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비수술로 척추를 치료하는 곳에 가서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십시오. 한방의 경우에는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대부분 비수술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양방재활외과 전문의도 좋습니다. 세 번째, 대학병원에 꼭 가보십시오. 우리가 임상에서는 결국은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병원에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득에서 분리돼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대학병원 전문의 원장님께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수술을 권유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을 대학병원에서도 권유하지 않는다면 비수술 치료를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아프다라고 하면 비수술 치료를 하다가 결국에 3개월이 지나고서 수술을 권하는 것들이, 선택을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치료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꼭 거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과연 비수술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침, 뜸, 한약이라는 전통적인 기본 도구에다가 도침과 신경근 이완술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개발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척추를 보면 척추 요추의 깊이가 약 6cm 정도는 됩니다. 근육층만, 지방에서 근육층까지만 해도 6cm 정도의 깊이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침으로는 디스크까지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침과 도침을 활용해서 해당 부위의 유착을 분리해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바로 신경근 이완술이라고 합니다. 신경근 이완술에 쓰이는 침은 도침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 도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자기 도자고요. 예전에 제대로 된 의료기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도자기를 깨서 그 날카로운 면을 통해서 분리했다고 하여 도자기 도자를 써서 도침이라고 합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바로 처음 튀어나왔을 때부터 그 주변 조직과 유착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착 조직을 방리하기 위해서는 도침이 해당 레벨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이 도침의 끝은 아주 날카로운 일자 드라이버와 같습니다. 침은 어떻습니까? 침은 그냥 뾰족만 하죠. 송곳과 같죠? 하지만 이 도침은 날카로워서 이 분리를 해내기가 쉽습니다. 의과에서 쓰는 신경 차단술의 경우에도 해당 위치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것을 치료의 기본으로 하는데요. 스테로이드의 경우 아직 임상에서 어느 정도의 용량을 넣어야 될지에 대한 골드 스탠다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에 욕심을 내고자 하면 과도한 스테로이드를 써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스테로이드 자체가 아주 강한 진통소염 기전이 발생하긴 하지만 인체 몸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주에서 2주 정도의 텀을 주고 우리가 1년에 약 3번 정도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의 경우에는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을 병용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 특징인데요. 스테로이드 제제의 또 단점은 당뇨라든지 혈압이 있는 경우 이 혈압이나 당뇨가 조절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물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경근 이완술에 대한 임상 연구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 한 번의 시술로도 통증이 좋아졌느냐, 그리고 그 통증이 과연 오랫동안 가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내원해서 1회 침 치료로 통증 효과가 굉장히 길게 가진 않고 그 순간만 시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연구에 의하면 47명의 환자에게 무려 1년간 경과관찰을 했습니다. 사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경과관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학술지에 실렸는데요. 이 결과 약 30% 이상의 통증 감소가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치료 효과는 유착을 박리내는 거기 때문에 단순 진통 소염 효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신경의 염증을 잡기 위한 약침 효과를 말씀드렸는데요. 본 연구엔 저도 참여해서 시행을 했는데 신경근 이완술에 들어가는 약침이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을 잡는 데 있어서 기존의 약침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약침보다는 더 강한 효과가 내는 약침과 도침이 결부된 신경근 이완술은 아주 척추관 협착증까지도, 디스크뿐만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까지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경근 이완술을 할 때는 과거에 제가 임상연구에 참여한 약침뿐만 아니라 봉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봉침에도 역시 강한 진통소염 기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실제 환자분들 중에서 벌을 쏘아서 직접 벌 끝을 잡아서 독침을 맞는다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벌 한 마리의 독에는 일반적인 약침 약 1000개에서 10,000개 분량의 아주 강한 독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면역 과잉 반응으로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벌 독에 있는 성분 중에서도 진통 소염 기전이 있고 혈류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일부 단백질, 모레큘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단백질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주사요법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봉침을 놓을 때 벌에 의해서 녹게 되면 피부에만 자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염증이 있는 부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깊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 깊은 부위 주변의 약침과 봉침을 쏘아 주어야만 진통소염 기전을 강하게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봉침을 맞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봉침은 왜 이렇게 진통소염 효과가 클까요? 봉침에 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가 멜리틴이라고 하는데 그 멜리틴 단백질이 DNA에 영향을 미쳐서 염증의 증폭을 억제합니다. 즉 뭐냐면 세포 DNA에 영향을 정도로 아주 큰 효과를 주는 진통소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사를 섞어서 신경에 놓으면 신경의 염증도 잡고 근육에 놓으면 근육의 염증도 잡고 관절에 놓으면 관절의 염증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봉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수술 치료 과연 얼마 만에 회복을 할까요? 통증이 좋아졌다라고 환자분께서 느끼는 시기를 임상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주 빠르진 않지만 2달 이내에 77%가 통증이 호전됐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히 지금 통증이 100이라고 했을 때 2달 안에 77 정도만 없어지고 약 23이 남아있다면 우리 몸 활동하기 그럭저럭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른 수술은 권유드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젊은 여성분들은 또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한약 먹고 살찌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한약은 과거로부터 보약의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공진단, 경옥고, 보약, 녹용 이런 경우는 사실 입맛이 돌고 장의 흡수력이 좋아지면서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용 한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진통 소염 효과가 있고 오히려 혈액순환 효과와 부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빠지거나 살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심지어 한약을 먹으면서 입원했던 환자분들까지 포함된 연구인데요. 체중이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러므로 체중, 간수치, 신장수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임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전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한약으로 정말 디스크 흡수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는 흡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디스크가 있는 상태에서도 내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고 통증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약은 인체의 면역력을 상승시키고 염증 물질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 염증을 줄이면서 디스크를 잡아먹는 대식세포의 기능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디스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치료 말고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척추는 큰 운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운동은 허리를 많이 움직이게 만들고 더 큰 힘을 부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고 척추의 퇴행성 변화만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 쉬고 부드럽게 운동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걷기입니다. 듀크대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정도만 걷기 운동을 해줘도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1시간 반 정도 시간은 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연구도 있습니다. 걷기를 좋아하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건데요. 내가 천천히 걷는다, 빨리 걷는다, 매우 빨리 걷는다 이렇게 나눴을 때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전후를 비교했을 때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가를 비교한 연구인데요. 이거는 핀란드의 한 목재 회사의 연구인데 오히려 빨리 걷는 경우에는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척추에 불균형이 있는 경우 빨리 걷게 되면 불균형을 자꾸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척추의 교정을 받지 않고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걸을 때는 최대한 천천히 걷고 간단한 조깅 이외에 빨리 걷기나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척추의 추나 치료를 받아서 척추를 바르게 교정을 한 다음에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척추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바른 자세도 더 중요합니다. 척추에는 경추와 요추에 역C자의 커브가 있습니다. 요렇게 앞쪽으로 살짝 튀어나오게 커브가 있는데요. 이 커브를 잘 유지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살짝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앞으로 떨어뜨리면 척추가 뒤쪽에 디스크에 있는 부분이 늘어나게 되고 자극이 되기 때문에 디스크의 탈출 정도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숙이면서 디스크의 전반적인 체중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척추뼈와 뼈의 압력이 디스크의 전면부를 압박하게 되고 그 압박에 의해서 디스크는 후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 반드시 허리를 역C자의 커브를 잘 유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역C자의 커브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등 받침에서 떨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척추는 결국은 근육의 피로에 빠지기 때문에 뼈와 신경과 인대의 피로에 빠지기 때문에 최대한 기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 90도가 아니라 100에서 120도 사이의 각도를 추천드립니다. 살짝 이렇게 기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댈 때 엉덩이를 너무 빼서 허리가 굽혀지거나 이런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엉덩이는 최대한 뒤로 기대고 이 상태에서 뒤로 젖혀져서 내 체중을 받쳐줘야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어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어설 때마다 허리를 굽혀 펴면서 일어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마다 허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허리는 역C자 커브를 유지한 상태에서 걷고 움직이고 일어난다 라는 생각을 해주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통증이 심하다면 허리 힘만으로 일어나지 말고 반드시 손이나 무릎, 발의 힘을 빌어서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을 때도 반드시 허리의 자세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미지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물건을 들을 때 허리 힘만 쓰면 그 중량이 허리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무릎, 발목, 고관절에 모든 근육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쪼그려 앉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쪼그려 앉는 일이 많지 않는다면 쪼그려 앉기를 10번씩 한 3번 정도 하루에 30회 정도는 연습해 줘야지 고관절이 활성화돼서 내가 갑자기 어떤 물건을 들을 때 고관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생각만 하다 보면은 물건 들을 때 그냥 평소처럼 허리 힘만 쓰기 때문에 반드시 가벼운 스쿼트, 너무 깊게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의자에 앉을 정도, 약간 완전 쪼그려 앉는 것도 아니고요. 한 지상에서 한 1m 아니면 70, 80cm 정도까지 뛰어줄 정도로 가볍게 스쿼트만 해도 고관절 근육과 무릎 근육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물건을 줍거나 허리를 숙여야 되는 경우에는 이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에 너무 큰 무리가 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골퍼스 리프트라고 합니다. 골프공을 자꾸 집을 때 매번 무릎을 굽으면 무릎이나 발목이 다치겠죠. 이런 경우에는 캔딜리버 효과라고 하는데, 기중기가 우리가 있을 때 물건 어떤 걸 들어올 때 뒤쪽 면에 큰
추를 매달립니다. 그래야지 앞쪽에 있는 물건을 크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 몸의 나머지 한쪽 발을 무게 추를 삼아서 약간 U자의 형태로 물건을 들어 올리게 되면 아주 가볍고 민첩하게 물건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해야지만 우리 몸의 척추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릴 만한 말이 있습니다. 제발 윗몸 일으키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백 익스텐션이라고 하죠. 기계가 누워가지고 허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요. 디스크가 있다면 이 두 가지 운동도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허리는 제가 아까 전달드렸다시피 과용하고 많이 쓰고 충격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아픈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계속 보호해줘야 되고 제일 쉬게 해줘야 됩니다. 숙이거나 젖히는 걸로 운동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허리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오히려 코어 근육과 고관절을 강화시키는 누워서 다리 올리기를 하십시오. 근데 요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허리를 허리 뒤쪽으로 넣어서 허리가 뜨게 하면 안 됩니다. 누워서 다리 올리기를 할 때도 코어 근육이 정확하지 않으면 허리가 떴다 내렸다 하면서 허리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소수에게서. 그래서 내 손을 허리 뒤쪽에 넣고 내 허리가 뜨나 안 뜨나를 잘 보면서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것만으로도 허리 통증과 재활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라이프, 오늘은 척추 질환을 언제 수술해야 되는지, 언제 수술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비수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척추 관리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척추는 수술을 한번 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보통 재수술을 해야 되고요. 수술 후에 실패 증후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급하게 빨리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을 선택하지 마시고 비수술 치료법으로 관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수술을 결정했다면 적어도 3명 이상의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간략한 설명이기 때문에 환자분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한방재활과 전문의 김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분께서 한 분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방재활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한방 재활도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치홍 선수를 평소 응원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안총 선수가 이제 컨택 능력도 좋고 예. 또 장타 능력도 있어서 제가 정말 모든 이 육각형 이제 멀티 툴을 가지고 있어서 네네. 저희가 그런 선수를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제가 응원했던 선수입니다. 제가 또 아끼는 선수가 이창진 선수가 굉장히 제가 이제 그렇군요. 무슨 관계가 있으신가 보다. 예. 이장 선수하고. 이창진 선수가 이제 척추 부상으로 지금 잠시 예. 우리가 재활 중인데 그 재활 치료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작년에 보여줬던 좋은 경기 모습을 최대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네네. 저희가 많이 도움 주고 있고 재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 이창진 선수 빨리 재활 회복 좀 많이 시켜주세요. 진짜. 우리 중요수 이제 경쟁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 김지용 원장님께서는 네네. 우리 재활, 네네. 재활을 전문으로는 저 한방 전문의시에요, 또. 그렇습니다. 그죠? 예. 살포시 이창진 선수를 내가 직접 재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자랑도 살짝 하시면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강한 코어 근육을 바탕으로 해서 중심 축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타석에 스윙을 할 때 코어가 무너지지 않아야 공을 끝까지 보고 컨택 능력이 좋은 것처럼 제가 보면 김선비 선수가 네네. 이 몸이 작지만 코어 근육이 좋아서 컨택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제 코어 근육하고 이제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아 선수들하고도 특별한 좀 인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재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네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재활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재활을 잘하고 근육을 단련시켜야 되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김윤동 선수도 저희랑 같이 재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절 와순 부상은 사실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했지만 이 작년에는 이제 대흉근 부상이 있어서 그때는 대흉근 재활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재활들을 잘 받아서 이 기아 선수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 것들이 중요해요. 의료진의 역할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그 이제 재활을 하다 보면 실은 예. 이제 김윤동도 그렇고 이창진도 그렇고 재활을 했습니다만은 이 선수들에 대한 선수들의 의지가 엄청나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기아 선수들 재활하면서 느낀 게 네네. 이 선수들이 이제 부상이 있지만 재활에 대한 멘탈 관리 그리고 이 승리에 대한 위닝 이 정신 같은 것들이 너무나 뛰어나서 네네. 빨리 내가 이 시기까지 재활해서 순차적으로 가겠다 조급하지 않고 내 몸을 천천히 만들어서 꼭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가면 빨리 나가야만이 많은 팬들이 네네.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다라는 그런 중압감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자, 딱 이렇게 야구 선수들이 좀 조심해야 될 뭐 질환이나 그런 걸 딱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통 재활이 쉽게 되는 질환이 있고 네네. 재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질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이제 제가 첫 번째로는 척추 분리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척추 분리증이란 척추 후방에 있는 척추궁이라는 뼈가 골절되면서 오는 질환인데 네네. 거기가 척추뼈 중에서도 굉장히 약해서 이 스포츠를 하다가 큰 충격을 받거나 넘어지거나 하면서 골절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김진욱 감독님 아시죠? 두산과 KT에서 네. 감독하시죠? 예. 김진욱 감독님 같은 경우에 선수 생활 때 이 척추 분리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었는데 단순히 분리증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분리가 되면서 재활을 잘 못하면 점점점 앞으로 나오는 전방 전이증까지 오게 되면 네. 신경을 누르면서 때로는 이제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도 들으시면서 훈련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192만 원의 주인공 가리겠습니다. 서로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먼저 60번께서. 88번 분 아까도 꽤 많이 올라가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이 운이 다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이번 판에서 제가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예. 네. 네, 저는 이번이 네 번째 출연인데요. 제가 6명 남았던 적이 있고 4명 남았던 적이 있고 이번에 또 다시 2명이 됐는데 네. 이번에는 제가 우승을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과연 최후의 1위는 누가 될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네모는 셰익스피어의 시적인 언어에 대해 가식적이라고 말하며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네모는 1번 도스토옙스키, 2번 톨스토이, 3번 괴테. 자, 문제 풀어주세요. 네, 바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톨스토이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였습니까? 결과 확인합니다. 축하합니다. 최후의 1인으로 탄생했습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너무 기쁩니다. 제가 저희 자세한병원 레지던트로서 저희 6명이 네. 이제 파견도 가고 이러면서 서로 우정을 쌓을 기회가 너무 없어서 예. 이런 우정을 쌓을 기회를 만들고자 신청했는데 네. 이렇게 운이 좋게 1등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일대 Крепкое здоровье – это ключ к счастливой жизни. Частые стрессовые ситуации, сидячий образ жизни, не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е питание – все это может не самым лучшим образом сказаться на нашем здоровье. При появлении недомоганий можно испробовать на себе одно из направлений нетрадиционной медицины, а именно иглоукалывание. Однак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желательно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ся с врачом. Мы проводим лечение пациентов, и, как можно было увидеть, результат был мгновенный. Люди, которые приходили с больной поясницей, уходили абсолютно здоровыми, без какой-либо бол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и одна из имеющихся теорий не объясняет в достаточной мере механизмы действия акупунктуры. Более того, в обзорах клинических испытаний ставится под сомнение наличие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иглоукалывания на организм человека,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кратковременного снятия некоторых видов боли. Однако это не уменьшает популярность метода. Прежде чем решиться на такую процедуру, необходимо убедиться в квалификации специалиста.
Спрос на настоящих мастеров иглоукалывания в Алматы растет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едь грамотный специалист стремится устранить не только симптомы определен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но и обращает внимание на состояние всего организма в целом. Для меня это, в общем-то, неожиданный эффект. До этого я неоднократно, допустим, тоже пытался и иглы укалыванием, и другими методами лечения снять то напряжение, тот дискомфорт, который, в общем-то, у меня был до вот этой встречи. Дорогие телезрители, берегите себя и будьте здоровыми! Я Кубенбаева Сауле Ильясовна, мне скоро будет 67 лет 5 ноября. Я давно уже нахожусь на пенсии, но дома я работаю детским психологом и спич-патологией. Вы к нам пришли с какими болезнями? У меня сильно болят мышцы ног, вот до колена, сзади спина болит, ходить очень больно и вставать. У меня мышечные боли и сильно болит седалищный Мы вам нерв. провели какие манипуляции? Вы мне сделали вот иглотерапию, сегодня зашили, сделали акупунктуру, и сразу мне стало лучше. Гораздо. Хорошо,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Перед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докторам.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이사님들한테 아주 감사하고요. В таких специалистах мы очень 이 нуждаемся. 나라에서 이와 같은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делать большие операции не хочется, а вот удалить боль, снять боль. 서양식으로 수술 받는 건 좀 사람들이 원하진 않고요. Николай Савельевич Шемякин, Шемякин Николай Савельевич. ветеринарный врач, стаж работы с 1973 года. 73년도부터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의사로. И что у вас больше беспокоило до того, как сюда пришли? Боли в пояснице с отдачей в ноги после лечения, вернее, не лечения, а занятия по методу Бубновского, боли в ноги прошли, но в пояснице оставались. И какое лечение мы вам приводили? Да, и выпила. 여기서는 덧칠 받았답니다. И какое у вас ощущение после этого? В тот день были боли, боли еще. 치료 받은 날에는 좀 Сейчас, 통증이 있었고요. если они остались, то процентов на 5.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5% 정도 남아 있습니다. Будете ли вы советовать такого рода лечение своим друзьям, знакомым? Непременно. 이런 치료를 자기네 친구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무조건 받으라고 좀 추천을 하겠답니다.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Меня зовут Гурниза. Я Ирина. работаю 22 года уже в салоне красоты. 22년 동안 미용실에서 근무했고 То, что я работала уже столько лет в салоне, постоянно голова при наклоне, и образовалась у меня 2 грыжи. Ну вот в протяжении 2 лет я была везде. Как бы меня уже хотели готовить на операцию, но я до последнего как бы не решалась на операцию, я потому что надеялась, что есть какие-то, ну, какая-то медицина народная, да, что может помочь как бы операции, я боюсь. 2-3 раза я лежала в больницах по 15 дней, мне ничего не помогло. Меня лечили как бы уколами, там, капельницами. 주사 맞기고 뭐 여러 가지 뭐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А здесь вам что сделали? И я вот потом пришла сюда, мне сделали иглотерапию, да? 여기 오고 나서 침 받고 했고요. Иглотерапию, и честно признаюсь, меня отпустило сразу же вот 그러니까 моментально, 여기서는 на 80%. И я могу 100% сказать, что разница большая за 2 года. Но вот за вот эти 2 года, как бы, да, у меня были адские головные боли постоянные, страх всегда. 그동안 2년 동안 계속 두통이 있었고 두려움감이 있었으니까 Ну вот за вот эти 4 дня, как будто я заново родилась. 이 Это правда. 최근 4일 동안 너무 뭐 다시 살아났다듯이 좋아졌고요. Честно, правда. И вы как бы посоветовали бы своим друзьям, знакомым, 확실하게 이런 치료를 받도록 좀 추천을 하겠습니다. Если такая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еще раз получить курс лечения, получили бы? 1,000,000%. 그러니까 도다시
그리고 원장님 이 옆에 이거는 특수치료실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름이 이건 뭘까요? 특수치료실? 저희가 특수치료실은 네. 추나 치료를 받을 때 네. 사실은 뼈에 대한 부분을 교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뼈 말고도 근육과 인대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줘야 이 추나의 효과가 훨씬 증가할 수 있고 네. 또 우리 정상적인 척추의 각도가 있습니다. 네. 흉추, 요추, 경추에 맞춘 각도가 있는데 네. 그 각도의 모빌리제이션 그런 부분들을 추나를 돕는 특수치료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추날도 특수치료실. 예. 야, 멋집니다, 원장님 여기도. 그렇죠. 네, 이거는 스파인 MT라고 하는 기계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1억짜리 장비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와 여기다가 최고급 지금 고급차 한 대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그 척추의 네. 가동을 촉진시키고 네. 척추가 압박된 부분 늘려주는 아, 견인까지 가요. 견인까지 가능한 치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수치로. 예, 수치료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수치료기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롤러로 인한 근육의 이완은 네. 그 롤러의 마찰에 의한 불편함 때문에 네. 사실은 근육통을 충분히 풀어줄 수도 있지만 약간 불편한 느낌 때문에 근육이 다시 수축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고자 네. 저희가 이런 추나요법의 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수치료기까지 같이 특수치료를 했습니다. 와, 진짜 엄청난 준비를 하신 게 야, 환자분들 정말 세심하게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정말. 원장님 이제 한번 치료실로 한번 가볼까요? 치료실은 전 너무 궁금합니다. 네, 치료실 일단 들어갈 게 있어서 네. 치료실 한번 보세요. 이게 치료실인가요? 이쪽이 쭉 양 옆으로 치료실이 있습니다. 와, 완전 복도형 치료실. 아주 좀 특이한 구조 같은데요, 원장님? 그렇습니다. 좀 개방감이 있죠. 네. 보통 저희가 치료실은 공기가 잘 안 들어가요. 맞아요. 막혀있는 제일 죽는 공간에다 쓰죠, 제일 저희가. 죽는 공간에 넣습니다. 네. 그러면 창도 없죠. 창도 없죠. 그리고 막힌 공간이니까 끝이 막혀 있는 공간. 맞아요. 항상 그러면은 그렇죠. 그 공간까지 활용하기 위해서 끝이 막힌 데에 배를 넣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비좁은 공간에 여럿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불편감 그리고 이 복잡함 그리고 감염병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기의 문제 이런 게 환기의 생기죠. 문제 그렇죠. 네. 아.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넓은 복도 공간과 창이 있는 공간을 포함해서 저희가 치료실을 개인 2인으로 되어 있고요. 또 허리가 허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항상 제일 밑에 올려놓고 네. 저희가 치료하실 때는 아, 이것도 엘리베이션이 되네요. 이것도 엘리베이션. 와. 치료 베드를 엘리베이션으로 놓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환자를 위한 공간이에요. 아, 다이어트 존이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반대편에는 일부러 여기다가 오. 치료실을 넣을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환자분들이 네. 좀 편안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네. 반대쪽에 어떤 시설을 넣고 일부러 이제 벽을 막았습니다. 그렇네요. 여기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프라이빗한 그런 치료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자, 원장님 이제 대망의 입원실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는. 예, 원장님 이번에 진짜 이게 호텔보다 더 호텔스럽게, 예, 더욱더 프라이빗하면서 프리미엄한 그런 입원실을 만들고자 정말 많은 도면의 수정과 1년간의 지금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완전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보여주고 대표님, 싶어요. 대표원장님하고 저희가 도면 수정을 몇 회 했더라고요. 그게 한 20번 한 것 같은데요. 20번 정도 했죠. 저희가. 네.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저희 환자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바꿔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견적이 다 나온 상태에서 또 한 번 바꿨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거는 꼭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입원실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대형 창문을 열고 이제 가신 거죠. 와, 이 지금 벌써부터 지금 엄청난데요, 원장님? 네. 601호입니다. 네. 아, 이건 진짜 탄성이 나오는데요. 1인실이네요. 야, 이거 완전 그냥 호텔 같은 느낌인데, 와, 진짜 좀 아늑하고 편안한 그런 치료 환경을 지금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4인실과 또 상대 환자분들은 6인실에서 6인실. 많이 계셨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좁고 힘들게 치료를 받으세요. 왜냐면은 치료실도 좁은데 치료 마치고 자기 만의 공간에 와서 좀 더 쉬어야 되는데 사실 푹 쉬는 시간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푹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바로 입원 치료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희 자연한의 한의원 1인실로 준비했습니다. 601호였네요. 602호 볼게요. 네. 2인실이다, 그죠? 여기는? 2인실입니다. 네. 아, 이게 하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경상 간격이 처음에는 그 1m가 기준이었죠. 네.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1.5. 1.5m로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경상에 대해서 체크를 네. 옵니다. 보건소. 그래서 보건소 저희 사무관님 모셔서. 네. 그것도 해운대 사무관님이면 아주 깐깐하실 것 같은데요? 아주 깐깐하게 경험 많으셨겠죠. 네, 엄청 딱 많으셨어요. 오시자마자 놀라시는 거예요. 네. 한 2.5m. 2.5m. 저희 병상 간격이 2.5m.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와.
그래가지고 네. 이 재실 때도 그냥 네. 한번 줄잡하면 폈다가 바로 닫으시더라고요. 와. 왜냐면 법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고 쾌적하니까. 정신 한번 볼까요? 다음 네. 여기도 이제 야, 여기는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어떤 쾌적함이 굉장히 남다른 것 같다. 그죠? 정말 넓은데요. 3m 정도입니까? 와. 이게 사실 좀 좁게 넣으면 훨씬 많은 병상을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쾌적함을 워낙 중요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16병상이 아니고 네. 20병상 이상 넣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좀 병상의 손해를 보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좀 넓게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원장님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안마의자가 보이는데요. 입원하신 분들이 네. 입원 중간중간에 좀 방에만 있기엔 좀 심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심하실 때 나와서 쉴 수 있는 입원 환자용 휴게실. 이게 외래에도 지금 안마의자가 아까 8대나 있었는데 따로 또 입원 환자를 위한 공간을 또 따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계시고. 네. 혼자 나와서 그냥 이제 조용한 상태에서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이 큰 안마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풀옵션 안마의자인데 여기서 받으면 되게 좀 몸이 노곤노곤해지고 아주 좀 피로가 막 가신 느낌이 확 들 것 같습니다.